네,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2016년 정기국회 시작한 날인데 국회의장의 발언 때문에 기름을 끼얹었는지 결국 판이 깨져버렸습니다. 또 하나요. 오늘 장관 청문회 있었는데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빈곤층으로 구분됐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김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왜 빈곤층 구분이 됐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노모의 주민등록이 차상위 계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동생분한테로 주민등록 옮기신 거죠, 그죠?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을 의료보험 혜택 당초부터 저희 동생에 올라가 있었는데 제가 해외 근무를 하고 돌아오니까 그 과정에서 독립으로 떨어져 나가 있어서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는 노모께서 동생분한테 올라가 있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이번에 바꾸기 전까지는 예. 계속 차상위 계층으로 있었죠. 그렇습니다. 저희 동생도 전혀 예. 몰랐고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장남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알게 돼가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참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생각으로 차상위 계층에 그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했을까요? 본인은 제가 추측컨대 주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권유를 한 것 같고요. 300만 농민들이 평균 연령이 65세, 70세 정도 되는데 우리 농민들을 대변하는 장관 후보자가 노무를 갖다가 잘 부양하지 않고 또 잘 보살피지 않고 이런 후보자가 장관이 됐다고 할 때 우리 농민들이 바라보는 생각은 야, 자기 노무도 못 모시는 사람이 우리 300만 농민들 어떻게 잘 챙기겠냐. 자, 김재수 후보자로서는 좀 난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동희 차장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 이 차상위 계층 지원 대책 중에 의료보험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차상위란 말이 굉장히 낯선 말인데 어떤 뜻인가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면은 정부가 정한 일정 수준의 극빈층보다 약간 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극빈층보다는 한 칸 위에 계신 분들.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데 그분들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니까 아주 어려우신 분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의 복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략 지금 보면요. 한 사람일 경우에 한 73만 원 정도 이 정도 월 수입이 있어야만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재수 장관 후보자의 어머니께서 나는 소득이 70만 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부에서 매달 한 20만 원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청구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기 명의로 어떤 부동산의 일정 가격이 없어야 되고 자동차도 없어야 되고 하여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무튼 간에 김재수 후보자의 어머니께서는 내가 그 정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서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이후로 등록이 되면은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자기 부담금이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얼마를 냅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을 받으면 자기가 내야 될 돈, 정상적이었으면은 뭐 100원을 내는 그런 치료를 받았다고 치면은 14원만 내면 됩니다. 14원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야 되는 부담금의 14%만 14%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제도 혜택을 받아서 10년 동안 모두 2,500만 원에 해당하는 특혜를 봤다라는 게 의원들의 따가운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수 후보자 어머니가 계속 아들 명의로 계속 아들의 피부양자로 있었다면 2,500만 원 정도 추가로 내셨어야 되는데 그걸 깎아받았다 그 얘기인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동안 이렇게 잘 몰랐다고 하다가 장관 후보자가 돼서 검증 자료 요구가 시작되니까 둘째 아들 쪽의 피부양자로 다시 올라갔군요. 이게 만약에 정말 모르고 있었으면 인사검증하는 과정에서도 몰랐어야죠. 그런데 인사검증할 때는 본인이 그런 걸 잘 알아가지고 동생 앞으로 어머니를 올려놨다? 이런 점에서 김재수 후보자의 해명이 석연치 않고 계속해서 말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날이 바뀌면 바뀔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농림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양파남, 까독까독 계속 뭐가 나온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고 있습니다. 자, 김재수 장관 후보자는 봤더니
뭐 차관직으로 물러난 이후에 계속 공기업 사장을 했던 분이잖아요. 역량을 인정 많이 받은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33년 동안 일을 한 후에 2011년에 퇴직했는데 퇴직 후에도 이제 그 전문성을 살려서 이 관련 분야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즉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역임했고요. 또한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얼마 전까지 이제 했는데요. 이런 네. 것들을 볼 때 전문성 측면에서 또는 뭐 업종에 관련된 그런 관심도 측면에서는 뭐 충분해 보입니다만 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그런 재산적인 측면 또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에 있어서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호 국장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본인은 정말 몰랐다. 2,500만 원 정도 뭐 국가로부터 받지 않아도 될 혜택을 받은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해명을 좀 내놨거든요. 난 정말 몰랐다. 이런 경우는 검증 과정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받았겠죠? 그렇죠. 아마 본인은 또 이런 설명을, 부모님이 네. 오래전에 이혼을 하셔서 네. 부모님과 이렇게 떨어져 살아왔다. 뭐 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는데, 네. 근데 예를 들어 뭐 가족사라는 게 또 우리가 모르는 네. 또 뭐 그 고유한 또 뭐 사정이 있을 수는 있죠. 네.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한 부분에 떨어져 살았다는 이외에 다른 설명을 어떤 가족사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동생에게 뒤늦게 이렇게 어떤 합법적인 모양을 뒤늦게 갖추려고 했다. 이 자체는 그동안 장관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서 자기 관리를 해오신 건지 네. 아니면 그동안은 누릴 거 다 누리고 피할 거 다 피하다가 네. 장관이 임명되면서 어떤 이제사 요건을 갖추려고 하는 것인지가 국민들이 보기에 아마 대체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농림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청문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민정수석이 과연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것 빠지지 않고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저희가 청문회를 지켜보니까 농정을 어떻게 펼 것인지 우리나라의 문화와 체육, 관광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다 사생활 검증 그리고 재산 문제 검증이 있었는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거든요. 그러나 어느 식품회사가 지은 빌라를 사고 또 전세를 주는 과정에 조금 석연치 않은 대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그 청문회 장면 중에 그 빌라 얘기 소개해드립니다. 하필 근데 집을 또 2억씩 싸게 사셨는데 그게 CJ 빌리지예요, 그죠? 네. 예. 그때 CJ하고 가격을 좀 싸게 해달라고 뭐 협상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그 매입금의 98%를 전액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본인 돈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은 것으로 기록에 나오는데 맞습니까? 제가 과천에 살던 아파트를 그냥 나가지 않아서 당시 장관 후보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국장 보직에 있었습니다. 국장이면은 농림식품부에서 가장 고위급 공직자 맞죠? 예, 고위 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CJ 아파트였는데 예. 그 CJ는 그 농림부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입니까? 농림부가 식품을 담당하는 것은 지난 정부 2009년도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식품과 CJ 농업 분야가 별로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 사실 깜짝 놀랐어요. 현재 후보자가 그리고 주택자금은 1.42%, 뭐 1.82%. 도저히 우리 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리의 이자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농사 짓는 사람요, 진짜 이자 많이 내요. 빚도 많고. 근데 농업계에 고위공직에 계시는 분이 이런 별나라 같은 이자를 쓰고 있으면 우리 진짜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국회의원 신분으로 제가 4.76%의 대출을 통장을 냈어요.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내 일을 낮춰달라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그대로입니다. CJ라는 식품회사가 지은 빌라가 있는데 이곳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000년부터 이 빌라를 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동영 차장과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그 시기를 보면요. 2001년입니다. 지금부터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88평짜리 고급 빌라를 네. 당시 분양가가 6억 7천만 원인데 네. 4억 6천만 원에 샀다는 겁니다. 2억 1천만 원이 낮은 가격이죠. 네. 이렇게 싸게 샀는데 네. 김재수 후보자는 그 당시에 분양이 잘 안 돼서 네. 시세가 아주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싸게 산 거지. 내가 CJ 쪽에다가 압력을 넣거나 CJ에서 나한테 뭐 뇌물성으로 준 거 아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00년에 분양됐고 1년 뒤에 샀으니까 실제로 한 1년간 분양이 좀 안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싸게 산 건 분명 하나 미분양 상태에서 한 1년쯤 왔던 건 뭐 그대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네. 분양가보다 무려 2억이나 크게 떨어진 경우는 네.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다. 네. 이런 여론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아파트, CJ가 만든 빌라를 사는데, 자, 농림수산식품부의 이게 국장 보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기를 원래 식품회사인 CJ와 뭔가 좀 인연이 있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일단 우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샀는데 좀 싸게 대출을 받았군요. 자, 4억 6천에 샀는데요. 네. 98%의 1위는 4억 5천만 원을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본인 돈은 단돈 1,000만 원만 넣고 그 집을 산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1.4%대의 아주 낮은 저리, 당시에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네. 8%대의 높은 금리를 물었어야 하는데 네. 어떻게 된 일인지 1.2%도 안 되는 그런 네. 아주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다. 네.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된 겁니다. 그러면요, 손수 변호사 어떻습니까? 보통 금융권에서는 평균 금리는 8%지만 보통 이제 집을 사면서 뭐 담보도 좀 단단하게 생길 것 같고 또 중앙부처의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면 떼어먹고 도망갈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싸게 해주는 관행이 있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행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네. 평균적인 그런 그 금리 수준에서 저렇게 확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까지 특별하게 저리로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추가적인 설명이 더 있어야만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가령요, 농협한테 질문을 저희가 드려보면 2001년 당시에 1.4%에서 1.8% 정도 금리로 대출해준 분이 농림부 국장 이외에 다른 분이 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어떨 걸로 예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우 말고는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평균적인 경우보다 이게 그 금전을 받지 않더라도 네. 내야 되는 그 이자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게 낸다 하더라도 했을 경우에도 얼마든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따라서 도덕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적인 부분,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 금전적인 네. 부분의 문제까지 번져나갔다고 한다면은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본인이 내놓은 해명 중에 CJ는 식품회사고 나는 농업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CJ랑 별 상관이 없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농림부가 식품 분야를 담당한 건 2009년부터다. 이명박 정부 2년 차거든요. 그러니 난 CJ랑 인연도 없었고 혜택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책 표지한 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수 후보자가 쓴 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책을 본인이 직접 썼습니다. 네. 이 책이 언제 나왔냐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2007년입니다. 본인은 2009년이 돼서야 농림부에서 식품 업무를 전담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정작 2007년에 본인이 쓴 책에 보면은 식품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15년 동안 연구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설명한 책이었는데 그 이전부터 식품 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개인적으로만 해왔다라는 이 설명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꾸준하게 이 업무를 관장을 해온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거죠. 또 하나 이것도 있습니다. 이제 김재수 후보자의 설명인데요. 자, 집 살 때 4억 6천만 원 주고 샀는데 내 돈 1,000만 원과 빌린 돈 4억 5천만 원을 댔다.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받은 게 아니다. 왜냐면 그 빌라 감정 가격이 5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한 80%쯤 대출 받는 거 은행에서도 뭐 무리하게 빌려준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저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본인은 네. 항변할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우연과 우연의 연속으로 저렇게 큰 혜택을 보고 살아온 분이 과연 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하느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복권 하나 맞는 것 같은 일이 저렇게 연속적으로 생기는 어떤 분이 계시고 국민들에게는 정말 행운 같은 일이 어떻게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없는데 저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정말 궁금할 뿐이죠.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CJ와 관련된 건설사, CJ 건설이죠. 거기서 만든 빌라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나 또 다른 부동산 한 채가 또 있는데 관련된 전세를 사는 과정에 역시 CJ와 관련된 거래가 한 장면 등장합니다. 김영춘 의원이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장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관 후보자께서는 용인에 있는 93평 아파트에 전세를 살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7년간 살았죠? 예, 그 전세 얼마 내셨습니까? 전세금으로. 1억 9천이었습니다. 전세금을 7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올려줬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후한 그 마음 좋은 임대인을 만났습니까? 의원님 당시에 많이 또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간 거의 전세값이 안 올랐습니다. 주변의 아파트도 거의 전세값은 고정 수준으로 된 것이 거의 한 당시 저 후보자께서는 과천에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었죠. 그 전세금은 시중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5억 원에 다 올려받았습니다. 저도 제 과천 집을 7년간 전혀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고 2년 전에 이제 조금 시세를 반영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미국 가서 그 CJ 본사에서 회사 이름으로 전세를 들어주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리인이 이 시세에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전세를 놓아야 제가 말하는 거는 전세에 들어온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또 자기 집을 그런 대기업한테 전세 주기도 안 쉬운 이거 대부분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장관 후보자한테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전세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CJ 산하 식품연구소 소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연의 우연이라고 장관 후보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CJ한테 산 빌라가 있는데 내가 미국의 농무관으로 3년 근무하기 위해 떠난 동안 전세를 줬는데 거기에는 CJ 식품연구소 소장이 전세를 살았다. 그건 정말 우연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고 대리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알아서 구해서 사람을 정했고 금액 역시 시세보다 좀 비싸다는 평가가 있긴 있지만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계속 추궁을 하니까 정말 나는 모르고 우연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일이지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저게 그럴듯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실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의 검증 과정이라는 게 좀 엄밀해야 될 텐데 그동안 구멍이 좀 나기도 나는 거죠.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러나 CJ한테 산 빌라를 CJ 식품연구소장에게 전세를 줬다. 다 CJ하고 거래가 일어났거든요. 그거를 민정수석실에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다 알았을 테죠.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런 허물을 다 덮고 나서도 괜찮다라는 판단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저런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청문회장에 나오려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연의 연속이었다라고 설명할 게 아니라 뭔가 확실하게 나는 저 사람 CJ와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걸 명명백백하게 본인이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CJ와 뭔가 있었다라고 보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 어떻게 대기업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 금전적인 이득을 본 흔적이 남는다면 무언가 거래가 있었다라고 엄하게 처벌을 하던가 징계를 주던가 해야지 저렇게 그냥 입증해봐. 내가 저 회사랑 무슨 관련인지 당신들이 입증해봐. 이런 식의 자세로는 고위공직자 앞으로는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좀 해야죠. 자, 이제 김재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사실 오늘 오전에 멈춰섰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2시에 속개할 예정이었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거죠. 지금부터 그 얘기도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9월 1일 이제 2016년 정기국회 첫날이기 때문에 개원사를 했거든요. 그게 시발이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정 의장이 오늘 개원사를 하면서 딱 3가지 단어를 입에 올렸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난리를 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3가지 단어는 우병우, 그리고 공수처, 마지막으로 사드 이 3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 가운데 새누리당이 발끈했던 그 대목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을 영어로 스피커라고 합니다. 상석에 앉아 위엄을 지키는 체어맨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인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아니 현직 유지하면서 그 수사 어떻게 받느냐, 청와대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겁니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사드 얘기도 꺼냅니다.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주변 국가의 관계 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생략됨으로 해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원사입니다. 박성호 부국장. 어떻습니까? 이제 국회 개원하는 장면 여러 번 보셨는데요.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 선을 넘은 겁니까? 이제 정세균 의장이 오늘 정기국회를 개원하면서 하는 의장으로서의 얘기를 따져보면 네. 어떤 최근의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걱정을 하면서 어떤 행정부와 어떤 행정부에 대해서 국회와 좀 상의해 달라거나 네. 국회 또 여야 간에 상의를 해 달라거나 이런 어떤 요청을 국회 입법부 수장으로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처럼 사드 배치 잘못됐다. 네. 그다음에 아까 우병우 수석 네. 현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건 잘못됐다. 그 내용의 어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현안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네. 의장이 이거는 이게 맞는 거다라고 의견을 적시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네. 이러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마치 어떤 그 특정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을 보는 듯한 이러한 연설은 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논란을 네. 사기에 충분했다고 보고 네. 이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의장으로서 인터뷰라든지 네. 아까 얘기한 어떤 특정 당의 대표로서의 연설 이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네. 오늘 저 부분은 조금은 논란의 소지를 굉장히 남겼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실제로 정진석 원내대표가 현장에 있었죠. 원내대표로서 상황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저 장면이죠. 자, 정진석 원내대표가 의장 단상 앞으로 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흔히 보던 저런 장면, 이번에도 역시 연출됐습니다. 자, 무소속인데 국회의장이 이제 언제부턴가 법을 통해 의장이 되면 당직을 버리고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법에 의장이 되면 당적을 이탈하도록 탈당을 하도록 이렇게 국회법에 규정한 정신이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화하자 네. 이렇게 돼서 마련된 조항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아니 국회의장은 체어맨이 아니다. 스피커다. 그러니 민의를 대변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내가 스피커처럼 돼서 얘기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 자기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미국에서 하원 의장을 잘 아시겠지만 네. 앵커께서 워싱턴 특파원하셨으니까 스피커 오브 하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하원 의장이 그렇다 해서 특정 당에 네. 민주당이면 민주당의 어떤 말하자면 의견을 갖고서 어떤 공개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어떤 전체 민의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것의 총체적인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지 민의라는 것이 사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하나로 딱 규정해서 이건 민의고 이와 다른 의견은 민의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짓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어떤 대화를 촉진하는 이러한 촉진자로서의 머물러야지 네. 어떤 그 현안에 대해서 의견은 좀 지나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정진석, 우상호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현재 여당에서는 탄핵 비슷한 장면까지 연출하겠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거든요. 양당 원내대표들의 공방 따로 한 얘기지만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듣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목도한 일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강성 야당일 때도 이렇게 안 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제가 가만히 국회의장의 연설을 귀로 듣다가 바로 이 공수처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하고 소리를 저도 모르게 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런 식으로 이렇게 박차고 나가면 그건 뭐 앞으로 국회의장은 말도 못하고 살아? 네? 아니 어떻게 중립 의무를 지키면서 국회 운영에 총책임을 진 국회의장이 이렇게 편향된 입장을 첫 국회의장 개원사에서 이렇게 거리낌 없이
의장님은 일어나서 그냥 의사 방망이만 들기는 그런 기계가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의 온당한 사과와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앞으로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할 것입니까? 모든 의사일정 거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과거 우리의 그 국회를 보면 사실은 의장이 자기가 원래 소속돼 있던 당에 은근히 편을 드는 듯한 어떤 표결을 하거나 했을 때 어떤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어떤 주로 야당이 그런 역할을 했었죠. 거부하고 이제 이렇게 사퇴 결의안을 낸 경우도 한 10여 차례 있었는데 사실 근데 여당이 의장이 오늘 좀 지나쳤다고 해서 어떤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어떤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낸다. 이것은 좀 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강하게 항의를 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사과를 요구하는 이 수준으로 하면서 지금 시급한 추경안이나 이런 처리를 좀 하도록 양당 간에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올바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정치학자들 얘기인데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여당, 야당 서로 이제 상대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불과 5달 전인가요? 6달 전인가요? 그때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됐었습니다. 과연 국회의장은 말도 못하고 사느냐, 의견 낼 수 없느냐에 대한 생각, 정반대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준비했던 저희 뉴스탑10의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금융정보를 의장이 사회나 보는 것이 의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모두 발언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즘을 그냥 계세요. 직권 상정을 하게 된 부분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의장의 발언됩니다. 직권 상정 부분만 말씀합니다. 오케이? 제가 직권 상정을 하게 된 이유를 직권 상정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떠드시면 국민들이 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192시간 동안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국정원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그러면 제가 비상사태이라는 것을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국회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